11번부터 20번까지 또 보도록 할게요. 치아 후식중 원래 치과에서 단골 문제잖아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치아 우식은요, 말 그대로 충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식된다고 하죠. 치아가 부식되는 걸 우리가 치아 우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거 볼게요. 채소 섭취 제한하지 않죠. 채소, 섬유질 많은 것들 우리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대신 단 거, 당질 음식들은 줄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정답, 치아에 있는 홈을 메운다. 자, 치아 홈 메우기라고도 하고요. 치면 열구 전색이라고도 했죠. 이것도 단골 문제니까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외우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치아에 있는 홈 메우기, 치면 열구 전색. 이거 예방법으로 따지면 몇 차 예방이에요? 1차 예방에 들어간다고 했죠? 치면율구 전색뿐만 아니라 칫솔질, 불소도포 이런 것들이 모두 치아와 관련된 1차 예방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치아 우식증을 가장 예방하기 위한 그 부위가 어디예요? 가장 겉면, 그 뭐라 했죠? 그쵸, 범랑질. 같은 말. 사기질이라고 했어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부위이기도 하면서 치아의 가장 맨 바깥층이기도 하면서 먹거리 기능한다. 제일 단단하다. 이거 자세하게 범랑질 밑에 뭐 상아질, 치수도 있고 그거와 관련된 것들은 이전에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식초산을 도포하고 치면세균막 제거하는 거 도움이 되죠. 치실, 치간칫솔 사용하는 것들도 다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을 타액이라고도 하잖아요. 침분비가 많은 것은 치아 우식증에 도움이 된다고 했죠.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침 분비가 많은 것은 침을 우리가 타액이라고도 하잖아요. 침, 타액의 점성, 점도는 어떻게 된 거라고 했죠? 그쵸, 감소된 거라고 했죠. 끈적하지 않다, 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타액의 점성은 감소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기능이 있으며 벌써 정답이 나왔죠?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 물이 분사되는 기구는 정답은 핸드피스예요. 속도가 빠른 거 하이스피드, 속도가 느린 거 로우스피드라고 했어요. 이거는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타구 한번 볼게요. 타액이 뭐예요? 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침을 뱉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침이나 물을 뱉는 곳을 타구라고 해요. 탐침은 뭐죠? 네, 뾰족하게 생긴 거. 뾰족하게 생긴 거. 탐험하는 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에서 충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흔들리는지 동요도를 본다 라고 하는 탐침. 브레킷은요, 기구 올려놓는 테이블을 얘기해요. 쓰리웨이 실린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기나 물을 뿜어내는 사출기라고 하거든요. 공기도 나가기도 하고요. 물도 나가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것들은 다 유닛 체어, 우리 치과 진료기구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이 체어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들이 우리가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치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들 몇 개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거 말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동그랗고 조그만 거울이 달려있는 치경도 있었고, 이물질 빼거나 필요한 재료를 넣는 핀셋. 우리 치과 의사가 진료하려면 밝아야 되잖아요. 치아 내부가 잘 보여야 되겠죠? 조명, 모형 등. 라이트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 치과 한장 정리로도 정리를 해놨고, 우리 하반기 시험 대비했던 영상들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치과 의사 진단서 써줄 수 있다고도 했고요. 진료받는 자세, 수평 자세도 얘기했었고,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누워있으면 치과 기구에서 치과 의사가 오른손잡이라면 12시
기준으로 여기에 위치할 것이고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은 이런 방향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도 얘기 많이 했었어요. 5장 중에 피의 순환을 총괄하며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받아들여 전신에 보내는 것은 자 일단 5장이에요. 간, 비, 심, 폐, 신 다 들어가죠. 이놈들 5장에 들어가는 건 제가 확실히 기억하자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간통죄 저지른 폐비 때문에 심신미약에 걸린 왕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장 6부가 있다 보니까 특히 5장만이라도 확실히 기억하자라고 했고 특히 그 5장 중에서도 피의 순환 총괄하고 음식물의 영양분을 받아들이며 전신에 보내는 것은 비장을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하반기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것 대비해서 각각의 내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은요. 간은 우리 심장에서 생긴 심에서 생긴 피를 저장하고 간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 나빠지면 손톱이 약해져요. 잘 부서지고요. 물르게 되고 윤기도 없어진다. 그 다음에 여성의 생식기관이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한방에서 또 출제 경향 높은 거 뭐죠? 분노하면 상하는 기관이 간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폐 볼게요. 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도사들이나 아니면 뭐 기를 모아보자 라고 해서 심호흡을 깊게 들이신 다음에 내쉬면서 기 모으는 자세들 같은 거 하거든요. 말 그대로 폐는 우리 몸에서 호흡과 관련되는 곳이죠. 한방에서 기를 다스린다. 기를 다스리는 곳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비장은 방금 정답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심장. 어때요? 우리 몸에서 펌프질 하면서 막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곳이죠. 그쵸? 피를 만들어요. 피를 만들고 특히 우리가 신체적인 그런 심장의 기능보다 한방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특히 우리 몸의 모든 장기의 생리활동 기능 주관하고 관련이 있고요.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정신활동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장을 얘기를 하죠. 한방에서는 인간의 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에 관계되는 곳이고 아까 간은 여성의 생식기관이랑 관련이 있다 했잖아요. 신장은 남성의 생식기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훈침 증상, 침훈 증상이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한방에서 주요하게 잘 나오는 기출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한방도 아까 5장에서 관련된 내용 그것만 조금 더 어렵고 헷갈렸을 뿐이지 대체적으로 어렵지 않게 쉽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요 이 훈침이라고 하는 것은 침술 치료 과정에서 보통 초진 환자가 침이나 뜸을 두려워하고 너무 긴장하거나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상자한테 창백하거나 땀을 유발하거나 뭐 심한 경우엔 졸도하기도 하고요. 어지럽거나 가슴 답답한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조이는 의복 풀어주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응급에서 경련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련의 처치하고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반듯하게 누워서 쉬게 한다. 5번 침이 빠지지 않게 주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증상 나타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도 즉시 침 빼기. 침을 뽑아낸다라고 해서 즉시 발침하기. 이런 것들도 정답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한방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한 장 정리를 올려놓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상반기 대비하기는 시험 전에는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선생님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자, 15번 노인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상당히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잠깐 보건관으로 가서 몇 세 이상을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으로 정하고 있죠. 그쵸?
65세 이상을 정하고 있죠. 노화라고 하는 것들, 노인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열심히 썼기 때문에 신체적인 기능들은 대체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노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진행 방향이거든요. 자, 의사소통하는 방법 옳은 거 한번 볼게요. 빠른 속도, 아니죠. 당연히 크고 높은 음조. 우리가 대부분요. 노인성 난청. 나이가 들면서 귀가 잘 안 들려요. 특징이 있어요. 어느 음에서 잘 안 들리냐면 어느 음에서 난청이냐면 높은 음. 높은 음에서 난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음에서 안 들리는데 크고 높게 말하는 게 아니죠. 저음으로 또는 중음으로 또박또박 입모양 보고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시선을 맞춰줘야 되겠죠. 정답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 한 번에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할 거예요. 옆에 앉아서 같은 방향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눈 맞춤해야 되겠죠. 시선 맞춤할 거예요. 정답은 5번. 질문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 이번에는 노인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이렇게 통상적인 걸 물어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말고도 시각장애 대상자랑 의사소통할 때,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랑 의사소통할 때, 주의력 결핍, 또는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여러 가지 주의점들이 있었습니다. 시각과 관련된 거는 일단 눈이 안 보이는 거다 보니까 대상자한테 이쪽 저쪽 그쪽 지시대명사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설명이 어렵거나 그런 경우에는 촉각으로 만져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건 대상자기 때문에 대상자 기준으로 왼쪽에 뭐 있다, 대상자 기준으로 오른쪽에 뭐 있다, 또는 대상자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는 것들이 주요한 의사소통 주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청은 아까 얘기를 했고요. 주의력 결핍장애나 이해력 떨어지는 대상자한테는 복잡한 활동부터 제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단순하고 쉬운 것, 단조로운 것들부터 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림이나 이미지, 도형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진압력은 뭐예요? 그쵸? 시간이나 사람이나 장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진압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는 당연히 내가 누군지,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인지 밝혀주거나 달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시계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진압력이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물에 대한 이름을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물품에 이름표 붙인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와 관련된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 위장관 내부의 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이와 관련된 거 우리가 하반기 시험 대비하면서도 제가 커뮤니티에 문제도 올려놓고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위장관 내부의 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요. 상부 위장관도 있고 하부 위장관도 있죠. 상부 위장관에 출혈이 있으면 그게 마지막에 항문, 똥꼬로 나왔을 때 피가 어떻게 보인다 했죠? 그쵸? 조금 더 검붉은색, 어두운 색으로 보인다고 했거든요. 하부 위장관, 항문 쪽이랑 가까운 쪽의 장들에서 만약에 출혈이 있다 하면 선홍빛, 제 색깔이 보인다고 했고요. 이런 출혈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당연히 대변 검사입니다. 자, 위장관 내부에 출혈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별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있느냐. 근데 내가 전날 선짓국 먹었어요. 어제 다음날 대변 검사가 있는데 전날 선짓국 먹은 거예요. 선짓국, 순대국밥 이런 장 종류들에요. 피가 섞여 있다 보니까 똥 싸면 어떻게 보여요? 그쵸. 진하게 보이거든요. 까맣게 보인단 말이에요. 까맣고 검게 보이죠. 그러면 대변 검사를 확인하는데 혼동이 되겠죠. 대변 검사 앞두고 있는 대상자한테 주의사항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며칠 전부터 이런 거 먹지 마세요. 붉은색, 야채 종류, 철분제, 변을 까맣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은 제한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틀림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객담 검사 중요한 것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객담은 침을 모으는 게 아니라 가래, 객담을 받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간에 쌓였던 그 객담균을 뱉을 건데요. 침 아니고 가래 뱉는다고 했죠. 마른 상태면 제대로 뱉지 못하기 때문에 입안을 헹궈주거나 입안에 물을 한번 적셔줄 수가 있습니다. 첫 검체로 받게 되죠. 자, 소변 검사. 특히
소변 배양 검사가 있고 일반적인 소변 검사가 있어요. 일반적인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그죠? 중간 소변으로 받는다. 처음 나오는 거 흘려보내고 중간료로 30에서 50cc 정도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소변 배양 검사 받으려고 해요. 소변 배양 검사 그냥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모든 환자들한테 다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뭔가 요로 감염이 의심된다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또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멸균적으로 깨끗한 소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쵸? 이때 하는 게 뭐예요? 넬라톤, 단순도뇨라고 하는 거, 단순도뇨. 일시도뇨라고도 하죠. 그래서 소변 배양 검사 무균적인 검체를 채취하거나 단순도뇨는 또 언제 할 수도 있었나요? 그쵸. 잔뇨 측정할 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4번, 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혈액 배양 검사 뭐예요? 소변 배양 검사도 균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외부에, 그러니까 감염이 의심돼서 하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무균적으로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길러보는 거거든요. 배양시켜보는 거예요. 혈액 배양 검사도 똑같아요. 뭔가 몸에 열이 난다. 뭔가 감염이 의심되기는 하는데 그럼 이제 피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폐혈증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될 때 혈액 배양 검사를 해서 무균적인 피를 체열을 해서 우리 몸의 상태와 비슷한 액체 배지에 넣어서 길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체열을 할 텐데 피부에 살고 있는 정상상주균 때문에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코올액으로 피부를 닦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비돈으로 한 번 더 닦아주기도 하고 또 이것도 병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클로로헥시딘 쓰는 데도 있습니다. 피부에 정상상주균 없어야 돼요. 멸균적인 상태 유지를 한 다음에 체열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맨손으로 체열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는 멸균 장갑 착용하고 체열을 할 거예요. 보통 쌍으로 나가거든요. 네, 두 쌍으로 나가요. 하나는 현기성 배지가 있고 또 하나는 호기성 배지가 있어서 보통은 두 쌍 정도로 나가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 대상자가 쇄골정맥 쪽에 중심정맥관 갖고 있대요. C라인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런 거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침습적인 관을 꽂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상자한테 검체 처방이 난다라고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데에서 한 쌍 정도는 나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팔에서 체열하거나 하거든요. 자, 혈청화학 검사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피 검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요, 전혈구 검사했던 거, 그거 혹시 무슨 용기였는지 기억하세요? 무슨 검사라고 하죠? 그쵸, CBC 검사라고 하거든요. 혈청화학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 뭐 췌장, 뭐 이런 것들 대사에 관련된 검사예요. 똑같이 체열, 말 그대로 혈액을 체열을 해서 이 전혈구 검사 같은 경우는 보라색 용기에다가 넣었잖아요. CBC 용기. 혈청화학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뭐 간 수치 검사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신장 기능 검사 보는 거 뭐였죠? 그쵸. 비유액 항목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AST, ALT,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알부민 수치 이런 것들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가 혈청화학 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혈청이 나왔잖아요. 자, 우리 몸에서 피를 딱 체열을 해가지고 그러면 가라앉는 부분을 혈구 성분이라고 하고요. 액체 성분을 혈장 성분이라고 하죠. 피에서 혈액 중에서 당연히 액체 성분인 혈장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특히 이 혈장은 그냥 액체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응고인자와 관련된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놈이 섞여 있는데 혈장은 피브리노겐과 혈청이 섞여서 혈장이라고 해요.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을 뺀 것을 혈청이라고 합니다.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식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천식은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호흡기 질환, 폐렴이든 천식이든 호흡기 질환에는 가래,
호흡기 분비물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효과적으로 뱉어내지 못하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가래도 묽게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내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 환경적인 중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내가 건조하게 되면 더 자극이 돼서 천식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거 틀어줄 수 있어요. 그쵸? 가습기 같은 거 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답은 3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한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대표적으로요. 천식 환자들한테는 진먼지 진드기, 뭐 꽃가루, 개털, 고양이털 이런 것들이요. 일종의 항원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알러지 원으로 작용을 해서 천식 환자한테 심한 호흡곤란이나 기침, 재채기 등의 증상을 유발하잖아요. 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한다고 했어요. 우리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이다. 일종의 면역 반응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심한 천식, 중증 천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진먼지나 꽃가루 등으로 인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려요. 기관지가 막 부어가지고 호흡을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우리 쇼크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쵸? 무슨 쇼크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혈관성 쇼크라고 했죠. 기관지가 막 부을 거예요. 호흡하기 힘들어요. 혈관이 늘어지고 이완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연 쇼크의 대표적인 증상, 혈압 뚝 떨어질 거고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우리 또 뭐 같이 떨어질 거예요? 체온도 떨어지고 보상하려고 맥박 호흡이 빨라진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런 심한 천식 환자가 쓸 수 있는 기관지 확장제가 있어요. 우리 천식 환자 같은 경우는 운동 전에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 사용 격려하게 됩니다. 자, 잠깐 양리로 갈게요. 양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지 확장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미노필린, 또 뭐 있어요? 에피네프린도 있죠. 그리고 또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그래서 벤톨린, 살부타몰 이런 것들이 다 기관지 확장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고, 특히 에피네프린은 제가 응급약물로 또 쓰는 같은 약들이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5번은 당연히 정답이 아니고요.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상 결장에 결장루가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 S상 결장이 나왔어요. 결장은 우리가, 자, 일단 이걸 먼저 할게요. 대장 이루는 성분이 어떻게 돼요? 그쵸, 맹장, 결장, 직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장암 호발 부위, 대장암이 가장 잘 생기는 곳이 직장과 특히 S상 결장이다 라고 해서 성인간호에서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이 결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장이 장 모양이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해서 이거 무슨 결장이에요? 상행결장. 가로로 가는 거 이거는요. 횡행결장. 횡이 가로 횡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 쌩쌩 지나가는 곳에 사람 지나가는 이거 뭐예요? 횡단보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폐 아래에 있는 이거 뭐예요? 가로막이라고도 하고, 그쵸? 경막이라고 하잖아요. 가로횡자예요. 그래서 여기 가로로 지나간다. 횡행.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하행결장이 있고, 결장에서 직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양이 살짝 S처럼 꺾여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쵸? S상 결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 부분이 꺾여 있기 때문에, 자, 관장체위 제가 뭐라 했죠? 그쵸? 심스체위다. 특히 어떤 심스예요? 좌측으로 누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관장을 해서 약물이 여기에 잘 정체되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관장에 효과 있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누워준다고 했죠. 자, 그럼 또 나머지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우리 똥꼬로 아마 똥을 못 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결장물을 다른 거예요. 이쪽에 이제 인공항문을 달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껌 씹기 안 되죠. 껌 씹기 빨대 안 됩니다. 왜요? 씹으면서 빨대로 흡입하면서 뭐가 들어가요? 공기, 가스 형성하는 것들도 안 먹을 거거든요. 탄산음료도 가스가 많죠. 그 다음에 뭐 튀긴 음식, 뭐 양파들이 가스를 형성시키는 음식이라서 안 됩니다. 정답 3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이제 변비 예방하기 위해서요. 충분한 수분, 충분한 섬유소 먹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뭐라고 해요? 그쵸. 잔여물을 많이 남긴다라고 해서 고잔여식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고잔여식이 섭취를 격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장루가 검은색이든 적색이든 보라색이든 정상이 아니죠.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수업 때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리 대비하는 문제에서도 이거 얘기했었죠. 자, 만성신부전이 뭐예요? 만성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부진하다 이 얘기거든요. 신장이 황폐화가 됐어요. 사막처럼. 그러면 신장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들을 하죠? 우리 몸에서 수분, 전해질 균형 조절도 하고 노폐물도 배출시켜주고 혈압 조절도 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소변을 형성시키죠. 잠깐만 해보러 가서 신장에서 소변을 형성시키고 신, 요, 방, 요 이거 뭐였어요? 신장에서 소변 형성, 그 다음에 요관을 따라서 가요.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으로 가서 요도 따라서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소변의 생성부터 밖으로 배출되는 통로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당연히 이 신장이 부진하니까 이와 관련된 신장의 능력들이 떨어졌게 됐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분 섭취 줄여주겠죠. 왜? 우리 몸에서 수분 전해질을 관여하는데 염분이 높은 음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염분이 뭐예요? 나트륨 얘기하잖아요. 나트륨은 수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몸이 땡땡땡땡 부어요. 염분 섭취 제한한다. 칼륨 섭취도 제한할 거예요. 우리 몸에 나트륨, 칼륨 통로가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신장에서 지금 이런 전해질들을 제대로 배출하고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칼륨도 제한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동정맥류의 진동을 수시로 확인하게 된다. 자, 동정맥류 일반적으로 팔에다가 꽂잖아요. 인공혈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진동을 거의 매일 수시로 체크해요. 이거 만약에 진동감 없대요. 진동감이 없다. 찌릿찌릿한 감각이 없다. 그럼 뭐예요, 그거? 그쵸, 막힌 거다라고 얘기했죠. 막혔으면 안 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동도 수시로 체크해주고 따뜻한 물수건, 온찜질 같은 거 우리 해준다고도 얘기했었어요.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서 혈압 측정 안 되고 정맥주사, IV, 정맥주사도 안 된다. 고강도 운동도 안 된다. 무리한 활동하지 말아라 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엔 안 나왔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철분 흡수 이런 신장의 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은 철분 흡수가 특히 장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철분 흡수, 철분제 같은 거를 정맥주사 같은 걸로 줄 수 있어요. 당연히 동정맥류가 없는 쪽으로 주겠죠. 그리고 신장이 우리가 약하면 제가 어떤 식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고단백이에요? 저단백이에요? 그쵸. 신장이 안 좋거나 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면 저단백식이라고 그동안에 수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자, 다음 중에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낮은 대상자는 우리가 대표적인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해서요. 뭐 동맥경화 같은 것도 있고요. 특히 큰 혈관에 온다라고 해서 죽상경화증 같은 것들도 있고 기타 등등등 있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폐경 여성, 일반적으로 이제 폐경이 진행된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 수치도 떨어지고 기초화 대사율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각종 혈관성 질환들에 노출되는 위험들이 있죠. 당연히 아니고요. 위험이 높죠. 고혈압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병, 협심증 이런 질환들도 위험이 높습니다. 20년간 흡연을 했대요. 우리 이런 혈관성 질환들의 주요 3대 인자들이 있거든요. 주요하게 일으킬 수 있는 3대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흡연이에요. 흡연,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은 거. 고콜레스테롤. 자, 근데요. 여기서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콜레스테롤도 그냥 콜레스테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피검사 같은 거 나갔을 때 토탈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요. HDL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요. 고밀도 지단백을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제 아무리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더라도 너무 높거나 하면 안 좋겠지만 우리가 사실상 이 HDL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지질, 단백질의 밀도는 높고 지방의 밀도는 낮은, 흔히 말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저밀도 지단백은 낮은 게 좋아요. 얘는 이제 높은 게 좋은데요. 특히 이 고밀도 지단백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남는 잉여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시켜요. 간으로 가자 해서 간으로 가서 체외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담즙이랑 같이. 그래서 일종의 콜레스테롤 청소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간으로 가서 배출시켜주기도 하고 또는 우리 생식기관인 난소나 정소로 가서 호르몬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일종의 남아도는 콜레스테롤 청소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남성은 다른 보기에 비해서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임제 장기 복용한 여성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높고요. 여기 잠깐 PM이 나와서 얘기해 보는 건데요. 우리가 경구 피임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공중보건 쪽에서 나오는 얘긴데 PM에는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피임법이 있잖아요. 경구 피임제는 당연히 일시적인 거에 해당이 돼요. 자, 영구 피임제에 2개 들어가요. 뭐예요? 정관절제술, 난관결찰술. 이거 공중보건에서 배우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